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 IPEF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13나라가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이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로선 첨단 기술 협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이득이 있지만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결정한 12개 나라 정상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today for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IPEF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반부패 문제까지 협력하는 경제협의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중국 의존적인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놓고 중국과 벌이게 될 패권 경쟁에서 미리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깔린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이 좋은 한국의 참여를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응이 비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이런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너무 이걸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과민하다지만 실상은 미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대열에 한국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중 굳이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 전략으로 택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전략을 버리고 미국과 한층 더 밀착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CNN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남한과 함께 번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남북 대화의 공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도 말해 외교적 해법에도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남한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일환이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충돌을 임시 모면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지난 5년간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방식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는 준비태세를 위한 군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CNN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구산을 포함한 미국의 포괄적 방어 능력은 수용하면서도 국지전에 주로 사용되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본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매우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이 매우 직접적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군사 개입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それでは日本側の記者の方からご 그동안 비슷한 발언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 언급은 상당히 강력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파급력이 센 발언이 나오자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정책엔 변함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이 중국에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던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버리고 강경한 태도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힘을 키워주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일본에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요? 네, 일본은 적 기지에 대한 반경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경 능력을 보유하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많은 실익을 챙겼습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から日本が常任理事国になることを支持するとの表明がありました。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해왔고 자신들이 상임 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맞선 새 경제, 안보 협의체에 일본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자,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중국 당국 반응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 외교부 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이미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네, 중국은 지난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보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그만큼 실제적인 대결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왕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과거 협정까지 화면에 띄워 설명하면서 중국은 행동으로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오늘 출범한 IPEF에 대해서도 중국이 불만을 드러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달랐습니다. 브리핑에서 IPEF 가입 이후에 한중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왕원빈 대변인은 부정적 얘기를 하는 대신 한국과 중국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수교 30년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을 자극하기보다 미국, 일본과 분리 대응해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관영 매체들 위주로는 미국 편을 든다면 경제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경남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모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떼약볕을 가리기 위해 노란 종이 모자를 나눠 쓴 추모객들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대통령님 찾아뵈러 꼭 봉하마을 같이 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상록수에 장단을 맞추고 추도사에는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실 그립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동안 편히 쉬십시오. 2022년 5월 23일.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70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추도식은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로 좌석이 꽉 들어찼습니다. 추도식에만 6천 명, 오늘 하루 18,0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걸로 추산됩니다. 퇴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봉하마을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추모객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2017년) 대통령 신분으로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지 5년 만입니다. 추도식에 앞서 노무현 기념관도 둘러본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신처럼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불이 되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다만 추도사는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봉하마을에 총집결한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이른바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지만 강조점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은 분명하셨어요.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일종의 통합과 상생이라 할까? 이걸로 하여튼 대체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반대에서 찬성으로 방향을 틀면서 임명장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취임식을 열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습니다. 한 총리가 민주당의 협조로 인준을 받은 만큼 아빠 찬스 논란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곧 사퇴해 협치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후보자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국민의힘은 임명 불가 방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명 철회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국민이 낙마시킨 카드라며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문제이고요.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하실 거다.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반영한 시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는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고 윤 비서관도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불통 인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간에 욕설과 막말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비방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SNS에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특히나 박선영이 우리나라 톡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저 미친 끝까지 나올 거예요. 박선영이나 미친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경쟁자인 조전혁 후보가 조영달 후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를 향해 욕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동성애자, 간첩 소리도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일반인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는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조전혁 후보는 사퇴가 답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자는 인간 말종, 간신배라고 막말을 하며 조영달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퇴를 요구했고 조영달 후보는 정치쇼를 넘어 정치 공작은 이제 그만하라며 분노 조절 잘 하시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조영달 후보 캠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 7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들 세 후보는 지난 1월 단일화 시도를 시작하며 상호 비방을 해왔습니다. 최근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욕설까지 등장한 겁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정책 논쟁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90만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인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까지 이제 겨우 나흘. 정책은 사라졌고 일부 후보자들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잠했죠. 대신 사망한 군부 원로의 장례식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발이 미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미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처음으로 핵을 명시한 만큼 도발이 중단된 건 아닐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을 들고 옮깁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로 운구에 나선 겁니다. 손으로 흙을 퍼서 유해를 덮는 것 또한 김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자신의 후계자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현철회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한 겁니다. 운명의 마지막 시각을 지켜주시었습니다. 당초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사망한 현철회의 장례에만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도발이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을 뿐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군 핵심 원로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군부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숨고르기 측면도 있지만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에 대한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성격의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북한도 이에 대응해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의 도발엔 일정한 사이클이 있고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명품을 사려고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오픈런이라고 부르는 풍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면 몇백만 원씩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었지만 올 들어선 그런 웃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원래 발매 가격은 1,180만 원이지만 작년 말에 거래 플랫폼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1,220만 원. 다시 발매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품 시계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데이트. 발매 가격은 1,357만 원인데 웃돈만 1,700만 원이 붙어 석 달 전만 해도 3,000만 원 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6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오픈런이라고 부르는 풍경입니다.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웃돈을 얹어 되팔아 돈을 벌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줄서기 대행업체까지 생길 정도로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 들어 줄이 확 줄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옛날만큼 있는 편은 아니고요. 고객들은 줄죠. 많이 줄었죠. 작년과 재작년 명품에 웃돈이 많이 붙었던 것,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있을 때는 해외여행도 가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쪽으로 명품이나 이쪽으로 몰려 있었던 데 반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수요가 이렇게 분산됐기 때문에 명품 사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당일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해외여행이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명품도 거품이 걷히고 있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고 작년 1분기에 최고 60% 넘게 성장했던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 올 1분기에는 성장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값은 1리터에 1,990원이었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값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24톤짜리 화물차로 서울과 부산을 한 달에 12번가량 왕복하는 김진영 씨. 김 씨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데 받는 운임은 11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인 57만 원을 경유값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 1월 41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더 낸 겁니다. 화물을 나르고 받는 운임은 그대로인데 오른 건 기름값을 비롯해 수두룩합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30%인데 지금 기름이 올라가면은 타이어가 지금 30% 올라갔거든요. 요소수까지 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나마 김 씨는 최저운임이 보장되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가 오르면 다음 분기에 운임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으로 전체 화물차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24톤 화물차로 기름을 운반하는 최종민 씨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진 경유값,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여파로 유가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최 씨의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했을 때 한 달에 유류비로만 한 400 가까이, 많게는 450까지도 나가고 5월 달부터 유가 보조금까지 더 깎인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뛰기 위해 졸음운전의 유혹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일이 바쁠 때는 거의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물 수송 차량이잖아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값 급등과 맞물려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조차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류 대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74년 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연 청와대가 오늘부터는 건물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빈들을 맞이하던 영빈관,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던 춘추관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의 영빈관. 높이 13m의 거대한 화강암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웅장한 건물입니다.
내부도 공개된다는 소식에 평일 낮이지만 관람을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외국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또 하셨을까? 좋을 것 같아요. 조각상 같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학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접견장이 펼쳐집니다. 곳곳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봉황,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외 국빈들을 맞는 행사가 치러지던 곳입니다. 오늘은 1층만 공개됐는데 정비를 마치는 대로 2층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춘추관도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은 브리핑룸 곳곳을 둘러봤고 특히 1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일일 청와대 대변인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개방된 건데 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난 2주간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은 38만 7천여 명. 다음 달 11일까지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 당첨된 경우만 관람이 가능한데 이후에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도 건물 내부의 정비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앞서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하다 폐쇄당했는데 이번에 다른 블로그에 조주빈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교정당국의 문서까지 보란 듯이 공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한 블로그 글. 나야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에 이어 헌법을 초월하는 서신 검열을 당했다며 서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수용거실 15상 10일 조주빈에게 온 서신을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반송 처리했다는 교정당국의 개인 편집표입니다. 자신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란 겁니다. 글은 교정당국과 언론 그리고 처음 박사방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을 비난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엽기적인 영상물 등 허위 정보로 사회의 분노를 부추긴 게 다라며 박사방의 실체를 처음 경찰에 제보해 사법 처리로 이끈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피해자 모두에게 꾸준히 보상하며 용서를 구할 거라면서도 허위 사실이 엄청나게 많다며 형량의 억울함을 표한다고 몰아가지 마라. 판결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다고 항변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조주빈은 작년 8월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블로그의 존재가 알려지자 2차 가해 우려로 블로그는 차단당했고 조주빈은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가 개설돼 명백한 오심을 해명하는 자기 구제는 2차 가해가 아니라는 반발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글이 하나 더 게시된 겁니다. 법무부는 게시물의 교정당국 서류까지 공개되자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집행법상 일반 서신과 달리 변호인과의 서신 교환이나 접견은 검열할 수 없다 보니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활동을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후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선거 방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인천에서 거리 유세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머리 위로 뭔가 날아들고 이 후보가 놀란 듯 위쪽을 쳐다봅니다. 가까이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시끄러워서 기분이 나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봤지만 분명한 선거운동 방해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부분 들어가서 소명하실 거세요?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걸 우물적으로. 이 후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이번만큼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선거 홍보물을 찢거나 불에 태우는 등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등의 현수막이 찢겨진 데 이어
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날카로운 흉기로 찍고 갔다고 하는 그 사람은 광주 시민이 아닙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이 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의당의 한 시의원 후보는 훼손된 자신의 벽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수막 훼손 혐의로 선거사범 1명을 검찰에 넘겼고 막판으로 갈수록 비슷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5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8월에는 우리나라도 첫 번째 달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름은 달에 가서 다 누리고 오라는 뜻으로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달 탐사선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6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달 탐사가 다시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발을 마친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입니다. 마지막 우주 환경 실험을 마치고 7월 초에 화물기에 실려 미국으로 떠납니다. 발사장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8월 3일 우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곧장 가면 사흘 만에 도착하지만 다누리는 넉 달 반이나 걸립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 새로운 항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누리는 달이 아닌 태양을 향해 쏩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같아지는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달의 중력장에 붙잡혀 달로 이동합니다. 연료를 거의 안 쓸 수도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지구하고 달보다 한 4배 더 먼 거리까지도 심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또 찾아온 거죠. 다누리는 12월 16일 달의 남극상공에 도착합니다. 착륙은 하지 않지만 1년 동안 달 100km 위를 돌면서 표면과 자원을 관측하게 됩니다. 달에는 헬륨-3, 우라늄, 히토류 같은 다양한 희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면 달을 더 먼 우주로 진출하는 전초기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을 지구에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달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겠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거여서 달기지 건설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기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가 줄줄이 달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한국은 2030년에 무인 착륙선도 보냅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 발사체가 아니라 누리호에 실어 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의 수온지는 33.5도, 서울도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0.7도를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열기를 내뿜고 땅이 그 열기를 받아 이글거립니다. 강력한 자외선이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해 서울과 인천에도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뭔가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더운데 걱정이에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에는 4가지 이유로 상층 고기압, 즉 열돔이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기온에 중요하게 보는 전조들이 다 좀 온도를 더운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평년보다 강력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눈이 많이 녹아 땅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열기가 열돔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서태평양 아열대 지역에 비구름을 집중시키는 반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인도를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폭우구름과 북대서양에 나타난 변칙적인 수온입니다. 현재 인도 북동부에는 강력한 폭우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폭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 파동이 동쪽으로 전파가 되고 인도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고 6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오지만 7월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한 명이 다치고 1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시간 반이 지나서야 큰 불길이 잡혔는데 지난해 큰 화재가 났던 쿠팡 물류센터 근처여서 주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건물을 뒤덮은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건물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도 타오릅니다. 하늘에서 본 창고 건물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골프 의류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지상 4층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이 모두 불에 타면서 5시간이 넘도록 주변에 연기와 잿더미가 퍼져나갔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에서 700m 떨어진 상가 앞입니다. 까만 잿덩어리가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당시 내부에 보관돼 있던 골프 의류 300만 점 이상이 불에 타면서 화재 규모가 커진 겁니다. 순식간에 화염과 검은 연기로 둘러싸이는 거 보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폭발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시설과 인력 전체를 투입해 5시간 반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140여 명이 즉각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을 끄던 직원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작년 6월 엿새 동안이나 화재가 계속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방관 1명이 순직했고 잿더미가 일대를 덮었던 당시 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내기도 해놨지, 밭에도 일궈놨지. 그럼 이 잿더미가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걱정이 되지. 다시는 이 불을 안 나도록 서로가 조치를 하든가. 소방당국은 창고 건물 밖에 있는 천막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2명이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10대 청소년들의 가족이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마주오던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도 방향을 바꾸며 정지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길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청소년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역증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일부러 핸들을 좌우로 막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박았어요.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러는 걸로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한 직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 됐는데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자, 앞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유통업계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가 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낼 경제적 파급 효과 얼마나 될지 윤성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릴라의 홍보 영상입니다. 통상 세계적인 축구 스타 한 명을 내세우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메시와 함께 손흥민을 투톱 모델로 세웠습니다. 마침 손흥민의 후원사인 아디다스가 월드클래스로 우뚝 선 손흥민을 적극 홍보에 활용하고 나선 겁니다.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스타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파는 2022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의 한가운데에 손흥민을 배치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 등은 그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손흥민의 대중적인 인지도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구매 욕구가 확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사실 제가 토트넘 호스퍼 그 옷을 샀어요. 가방이랑.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한 명이 만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얻게 되는 경기장 입장 수익은 물론 제품 판매나 관련 관광 상품, 또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이나 시설 확충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피겨퀸 김연아 선수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일으켰던 경제적 효과보다 이번 손흥민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을 찾아가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서울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만나서 새로운 시장에게 가장 원하는 걸 물었습니다. 한두 명 빼곤 모두 부동산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정책은 어떤 걸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죠. 뭐 월세든 전세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대나 지역,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었습니다. 특히 집을 살 수 없는 20대나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방법을 부디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은 경쟁률도 세고 그냥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제일 크죠. 신혼부부인데 그 신혼희망타운 같은 게 이제 뭐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후보들이 앞다퉈 약속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서민들 집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 이렇게 고층으로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아파트나 부수고 이런 거 다 부숴야죠. 승패를 가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송영길, 오세훈 후보 모두 세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인지 공공 주도인지가 차이점입니다.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전환 주택을 이런 임대주택을 평수를 1.5배로 늘릴 겁니다. 싸구려 자재 안 쓰고 고급 자재 쓸 겁니다. 반면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장 후보들이라며 세입자가 살기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조직표를 끌어모으고 오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나갈 힘 있는 시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농수산물을 공짜로 뿌리고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후보들을 적발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외딴길. 노인 봉사단체라며 양파를 싣고 와 지역 주민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양파 파는 거예요? 얼마씩이에요? 예. 안 팔아요? 어르신들을 후원하는 건데 가져가세요.
그런데 양파와 함께 명함을 건네더니 슬쩍 한 시의원 후보의 이름을 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시의원 기회. 감사합니다.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온 주민에겐 아예 소문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양파 필요해서 오셨죠? 아니, 하나씩 다 들고 가시길래. 여기 시의원나요. 소문 좀 잘 내주세요. 네. 선관위와 경찰이 한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안에는 전화번호가 적힌 명단과 운동원 일당이 든 걸로 보이는 돈 봉투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감 후보는 이 미신고 사무실에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6일엔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봉사자들을 독려했다는 제보도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계속 홍보하시는 사람 얼굴은 알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해당 후보들은 모두 자신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 한 건당 약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중국 견제 노선을 구축하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런데 이 바쁜 순방 일정 중에도 SNS를 통해서 분유 공수 작전을 중계 방송하듯이 수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고 첫날 밤 새벽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에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긴박한 음악과 함께 미군이 나르는 분유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알립니다. 독일에서 긴급 공수한 첫 번째 물량입니다. I'm told that this shipment provides enough formula to take care of 9,000 babies and 18,000 toddlers for a week. 그리고 몇 시간 뒤 두 번째 물량을 실어나를 항공편을 확보했고 최신 소식은 계속 알리겠다며 분유 공수 작전의 중계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해외에서 분유를 공수하려면 보통 2주가 걸리지만 정부가 개입한 덕에 3일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유 대란을 촉발시킨 에봇사의 공장도 당장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Because of the actions that we're taking right now, we're going to see more formula coming off factory lines and more formula in stores starting as early as this week. 군까지 동원해 분유를 공수하는 배경에는 분유 대란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예전만큼 먹지 못하는 걸 넘어 영양 부족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특히 특수 분유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People who've flown across the country with empty suitcases to get there and be ghosted and find that there was no formula to be had. 바이든이 아시아 순방을 가 있는 동안 취임한 지 1년 반도 안 돼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6개월 앞둔 바이든으로선 자신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 중에도 국내 민생 해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낮 기온도 30.7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쌓여있는 가운데 내일도 자외선이 강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또는 노약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기상청은 올여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비가 하루 걸러 올 정도였는데 올해는 날이 유독 가물었죠. 하지만 이 장마 초기인 6월부터는 비가 한 번 올 때 세게 오는 집중호우가 나타나겠고 또 7,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1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3도, 광주 32도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